선생님 예쁘네요. 저랑 같이 모텔 가실래요? 군복 벗고 교단의 선 특전사 707 출신 여교사를 향한 고등학생들의 조롱. 하지만 그녀는 양아치 학생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을 통해 개과천선을 시켜 인간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산. 항구의 도시. 짠내 섞인 바닷바람과 서늘한 쇠냄새가 뒤엉켜 이 도시의 공기는 언제나 비릿하고 묵직했다. 하늘은 종종 거대한 제철소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에 가려 희뿌연 회색빛이었고 백고동 소리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심장 소리처럼 낮고 길게 울려 퍼졌다. 사내들은 거칠었고 삶은 파도처럼 격렬했다. 그 도시의 가장 깊숙한 언덕백이 낡고 빛바랜 건물들이 성벽처럼 둘러싼 그늘진 자리에 한 학교가 있었다. 동명공업고등학교. 이름만 들으면 미래의 산업여군을 길러내는 든든한 요람 같았지만 실상은 부산 일대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밀려난 문제아들의 마지막 종착지 혹은 현대판 유배지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소굴, 들어오는 교사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영혼까지 탈탈 털려 나간다는 지옥의 아가리가 바로 2학년 8반이었다. 교장실의 낡은 가죽 소파는 앉는 사람의 희망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푹 꺼져 있었다. 교장 서병철은 마른 세수를 연거푸하며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힐끔거렸다. 어깨를 살짝 넘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고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에 수수한 정장 차림. 언뜻 보면 이제 막 교단에 선 평범한 초임 교사 같았다. 하지만 미동도 없이 자신을 응시하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곧게 편 허리는 서류 파일에 적힌 글자들이 현실로 튀어나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한서진, 32.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최종 계급 소령. 서병철 교장은 이 믿기지 않는 이력서를 지난 며칠간 수십 번도 더 들춰봤는지 모른다. 그것도 체육교사나 군사교관이 아닌 국어교사라니. 그녀가 지원서와 함께 제출한 군 경력 증명서는 교사의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완벽한 인간 병기를 위한 사용 설명서에 가까웠다. 대테러, 요인 구출, 공중 및 해상 침투, 폭발물 처리, 시와 소설이라는 단어와는 지구 반대편에나 존재할 법한 단어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다.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 불리는 707부대에서 소령까지 달았다는 사실은 경외감을 넘어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한서진 선생님. 서병철 교장이 간신히 입을 뗐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우리 학교 특히 2학년 8반이 어떤 곳인지는 들어서 아시겠지요? 네. 교사들의 무덤. 들어오는 순간 영혼까지 잡아먹히고 살아서 나간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한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의 높낮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서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았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전임자는 석 달을 못 버티고 스트레스성 위궤양으로 실려나갔고 그 전임자는 아이들이 던진 의자에 팔이 부러졌습니다. 거긴 교실이 아니라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입니다. 아니, 오염된 폐수 처리장에 더 가깝습니다. 서병철 교장은 진심으로 그녀를 말리고 싶었다. 저 고운 얼굴과 가녀려 보이는 몸으로 그 짐승 소굴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말인가. 국어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윤동주의 시와 김유정의 소설이 가진 아름다움을 가르치기 전에 선생님의 신변부터 걱정해야 할 겁니다. 부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교육청에 말씀드려서 다른 학교로. 교장 선생님. 한서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707부대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서병철 교장은 멀뚱히 그녀를 쳐다봤다. 안 되면 되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부대의 첫 번째 신조는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입니다. 제게 2학년 8반은 새로운 작전 구역이고 그 아이들은 구출해야 할 고립된 아군입니다. 적진에 고립된 아군을 두고 후퇴하는 지휘관은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한 점의 의심도 없었다. 서병철 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었다. 쾅 하고 울리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 선고처럼 교장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2학년 8반의 문은 찌그러진 철판처럼 흉물스러웠다. 복도 끝 햇빛조차 비껴가는 그늘진 곳에 위치한 교실에서는 수업 시작 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고성과 욕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새어나왔다. 교실은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선생들은 애써 그곳을 외면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치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듯이. 한서진은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적진 침투 직전 숨막히는 정적이 온몸을 감싸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심해의 압력처럼 무겁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긴장감. 이내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었다. 기이그. 문이 열리는 소음과 함께 교실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 너머로 30개가 넘는 야생의 눈동자들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경멸, 조롱, 그리고 암컷을 앞에 둔 수컷들의 노골적인 탐욕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교실은 전쟁터의 폐허나 다름없었다. 부서진 책상 다리가 구석에 나뒹굴고 창문에는 금이 가 있었으며 벽에는 정체불명의 얼룩과 욕설이 가득했다. 교탁 위에는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와 담뱃재가 수북했다. 한서진은 그 혼돈의 풍경을 천천히 훑어보며 교탁으로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교실을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고요한 수면에 떨어지는 얼음 조각 같았다. 와 씨바. 이번엔 좀 쓸만한 년이 왔네. 몸매 봐라. 뒷자리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선생. 나이가 몇 개냐? 남친은 있고? 없으면 오빠가 한번 만나줄까? 야유와 휘파람 소리가 뒤따랐다. 한서진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교탁 앞에 섰다. 그녀는 컵라면 용기를 한쪽으로 치우고 들고 온 출석부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교실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있던 남학생과 눈이 마주쳤다. 강마루. 2학년 8반의 실질적인 왕. 부산 일대를 주름잡는 조직의 차기 보스라는 소문이 파다한 살아있는 폭력이었다. 다듬지 않은 머리카락이 눈을 찌를 듯 내려와 있었고 교복은 풀어 헤쳐져 안에 검은 티셔츠가 보였다. 그는 턱을 괜 채 비스듬히 앉아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처럼 그녀를 뜯어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조롱이나 호기심 대신 차가운 경계심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권태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입에 문 담배를 빼지도 않은 채 보란듯이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연기가 한서진의 얼굴 쪽으로 희미하게 흘러왔다. 강마루의 옆 행동대장 격인 황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름처럼 강철 같은 근육질의 거구였다. 어이 새로운 선생. 황태수가 음흉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불이 붙은 담배가 들려 있었다. 우리 반에 왔으면 신고식부터 해야지. 룰도 몰라? 그는 한서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담배를 건네는 신용을 했다. 노골적인 성희롱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다. 선생님도 한 대 태우시죠. 팍팍한 세상, 이게 약인데.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풀어드릴까? 오늘 밤 어때? 저열한 도발이었다. 아이들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다시 커졌다. 강마루는 여전히 턱을 괜 채 이 모든 상황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한서진의 반응을 시험하는 듯 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혹은 교장에게 달려가 이르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한서진은 황태수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내민 담배를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만년설처럼 차갑고 서늘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몸에 나쁜 건 질색이라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서진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번개와 같았다. 그녀는 황태수가 담배를 든 손의 손목을 왼손으로 낚아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황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그의 몸 안쪽으로 파고들며
팔꿈치 관절을 어깨 위로 꺾어 올렸다. 707 특임단의 대테러 근접 전투 기술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제압 기술이었다. 우두두구.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황태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크악!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서진은 꺾은 팔을 놓지 않은 채 그의 목덜미를 눌러 교탁에 완전히 처박아 버렸다. 교탁 위 수북했던 담뱃재가 그의 얼굴에 처참하게 들러붙었다.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얼음 송곳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첫째, 여긴 금연구역이야. 학생.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교탁에 한 번 더 쳐박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교실에 울렸다. 그리고 둘째, 내 앞에서 2번 다시 그 더러운 손가락 놀리지 마. 다음번엔 손목이 아니라 내 인생을 꺾어버릴 테니까. 교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울거나 소리 지르며 도망갈 것이라 예상했던 여선생이 2학년 8반의 행동대장을 단 1초 만에 박살 내버렸다. 그것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한서진은 황태수를 제압한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강마루를 응시했다. 강마루의 눈이 처음으로 가늘어졌다. 권태롭던 그의 얼굴에 흥미라는 감정이 아주 옅게 스쳐 지나갔다. 한서진은 교실 전체를 향해 선포했다. 나는 오늘부터 너희들의 담임이 된 한서진이다. 그녀는 교탁에 처박힌 황태수의 머리를 툭 치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너희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오늘부로 여기는 내 작전 구역이다. 내 구역에서는 내 규칙을 따른다. 그녀는 황태수를 바닥에 팽개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교탁으로 돌아와 출석부를 펼쳤다. 첫 번째 규칙. 내 앞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구두발로 비벼 껐다. 두 번째 규칙. 내게 말할 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인다. 그녀의 시선이 교실을 한 바퀴 돌았다. 마지막 세 번째 규칙.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교실의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없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세 가지 규칙을 어기는 자는 내가 직접 인간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겠다.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강마루에게 머물렀다. 불만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바닥에 쓰러진 황태수의 신음소리만이 섬뜩한 정적을 채울 뿐이었다. 지옥의 아가리에 바다보다 깊고 강철보다 차가운 암사자가 들어섰다. 2학년 8반이라는 견고했던 왕국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첫날의 충격요법은 효과적이었다. 적어도 물리적인 소음은 눈에 띄게 줄었다. 대놓고 의자를 던지거나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가 아닌 팽팽한 대치 상황에 가까웠다. 굶주린 하이에나 무리가 새로운 상위 포식자의 등장에 숨을 죽이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과 같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굳게 닫힌 성벽 안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한서진을 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강마루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교실 전체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그는 한서진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 말투, 시선 처리, 심지어 숨소리까지. 그는 새로운 적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들의 성벽을 무턱대고 부수려 하지 않았다. 특수부대의 기본은 섣부른 공격이 아니라 정찰과 정보 수집이다. 적의 규모, 위치, 화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점을 파악하기 전까지의 공격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에게 2학년 8반 아이들은 제압해야 할 적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지형도를 가진 구조 대상들이었다. 각자의 고통과 상처라는 지뢰밭에 고립된 구조를 기다리는 민간인들. 첫 국어 시간. 한서진은 교과서 대신 얇은 유인물을 나눠주었다. 제목도 작가도 없는 짧은 글 한 편이 전부였다. 잊힌 전쟁터에서 한 노병이 손자에게 쓴 짧은 편지글이었다. 그냥 읽고 아무거나 느껴지는 걸 한 문장이라도 써. 욕도 좋고 그림도 좋다. 단 백지는 내지 마. 백지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식물인간입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아이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유인물을 받아들었다. 대부분은 엎드려 자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하지만 한서진은 그 모습조차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누가 누구와 눈빛을 교환하는지, 누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지, 누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지. 그녀의 시야는 360도 전 방향을 탐색하는 레이더처럼 교실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시각 정보 수집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 패턴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고성능 센서였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교실 앞쪽 구석 창가 자리. 늘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조차 제대로 보기 힘든 학생이었다. 박하늘. 출석부 사진 속 그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왜소한 체격에 맞지 않게 헐렁한 교복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했다. 그는 2학년 8반의 공식적인 먹잇감이었다. 쉬는 시간이면 황태수 무리에게 둘러싸여 돈을 뜯기고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발길질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저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저 모든 폭력을 묵묵히 받아낼 뿐이었다. 마치 자신이 고통을 느낌으로써 이 교실의 폭력 총량을 유지하는 희생양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도 그는 유인물을 받아들고 펜을 쥔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백지를 내면 안 된다는 한서진의 말이 그에게는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듯 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이 정글 속에서 스스로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려 애쓰고 있었다. 수업 종료종이 울렸다. 한서진은 유인물을 거뒀다. 대부분의 종이는 낙서나 의미 없는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다. 존나 지루함, 배고파, 시발, 선생님 몸매는 합격. 한서진은 그 저열한 성희롱 문구를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감정의 동요는 곧 약점의 노출이라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유인물을 정리하며 교실을 나섰다. 아이들은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원래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로 돌아갔다. 그리고 어김없이 황태수와 그 무리들이 박하늘의 자리로 어슬렁거리며 다가갔다. 야, 빵 셔틀. 오늘 상납금 준비했냐? 한서진은 교실을 나갔지만 멀리 가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 코너에 몸을 숨긴 채 열린 뒷문을 통해 교실 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벽한 정보 없이는 완벽한 작전도 없었다. 박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황태수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진짜 그 계집년이 한번 막아주니까 내가 병신으로 보여. 황태수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황태수 학생. 교실 문 쪽에서 얼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진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다시 돌아와 문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아까 제출한 유인물에 힘이 정이다라고 썼더군. 황태수는 움찔하며 올렸던 손을 내렸다. 아이들의 시선이 다시 한서진에게로 쏠렸다. 멋진 말이야. 세상에 많은 지배자들이 비슷한 말을 했지. 한서진은 천천히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걸음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말하는 힘이라는 게 고작 그거냐? 너보다 약한 놈을 괴롭히고 돈 몇 푼 빼앗는 거. 그건 힘이 아니라 발악이라고 하는 거다.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이지. 그녀는 황태수 앞에 멈춰섰다. 190에 가까운 거구 앞에서도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이 거대한 황태수를 압도하고 있었다. 진짜 강한 부대는 어떤 부대인지 아나?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최첨단 무기를 가진 부대? 아니. 훈련이 가장 잘된 부대? 그것도 아니야. 그녀의 시선이 황태수를 넘어 조용히 이 상황을 관망하는 강마루에게 향했다. 가장 강한 부대는 가장 약한 전우를 챙기는 부대다. 전투 중에 누군가 총에 맞고 쓰러졌을 때 저놈은 약하니까 버리고 가자 하는 부대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그 한 명이 구멍 나면 그 구멍으로 전선 전체가 무너지고 결국엔 다 죽는 거다. 그녀는 다시 황태수를 보았다. 그런데 너희는 어때? 같은 반 친구 하나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잖아.
그러다 너희 반 전체가 패급 집단 소리를 듣는 거야. 멍청한 놈들. 그녀의 말은 교실 안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다. 강마루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분명 이쪽을 향해 있었다. 패급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한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하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그가 미처 제출하지 못한 유인물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도망치고 싶다. 한서진은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박하늘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박하늘 학생 따라와. 그녀는 박하늘을 데리고 교무실로 향했다. 남겨진 교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황태수는 분을 사귀지 못해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고 강마루는 처음으로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한서진과 박하늘이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교무실 옆 텅 빈 학생 상담실. 한서진은 박하늘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섰다. 왜 도망치고 싶지? 박하늘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도망치면 아무도 널 못 보겠지. 그럼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을 테고. 박하늘의 어깨가 움찔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어. 내가 거기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한서진은 주머니에서 접었던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도망치고 싶다라는 문장이 다시 나타났다. 이건 구조 신호다. 맞나? 박하늘은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신호는 접수했다. 이제부터 대응 작전에 들어간다. 한서진의 눈빛이 교관의 그것으로 바뀌었다. 작전명은 메아리. 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작전이다. 첫 번째 훈련. 지금부터 나랑 눈을 마주치고 10초를 버틴다. 실시. 박하늘은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못해요. 특전사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 해보겠다고 말하거나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넌 민간인이니 해보겠다까지는 봐주겠다. 다시. 눈 마주치고 10초.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반복한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하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서진의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와 마주쳤다. 1초, 2초 박하늘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금방이라도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한서진의 눈은 마치 자석처럼 그의 시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5초, 6초 그의 온몸이 땀으로 젖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에서는 비난이나 동정이 아닌 너는 할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이 느껴졌다. 9초, 10초. 성공. 한서진이 나직이 말했다. 박하늘은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별거 아니지? 두 번째 훈련. 내일 아침 황태수에게 딱 한마디만 한다. 좋은 아침. 박하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걸 어떻게 해? 그냥 말만 해. 대답은 기대하지 마. 반응도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뱉고 내 자리로 가는 거야. 할 수 있겠나? 박하늘은 망설였다. 하지만 방금 전 10초의 성공 경험이 그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그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2학년 8반이라는 견고한 요새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보이지 않는 작전이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로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교전 수칙은 조용했지만 교실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박하늘은 교실 문 앞에서 수십 번을 망설였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교실 안에서는 황태수가 자기 무리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박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기만 한 소리를 냈다. 좋은 아침. 황태수는 듣지도 못했다. 주변의 소음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하지만 박하늘은 해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것과 같은 성공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와 엎드렸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한서진은 그 모습을 복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성공적으로 옮겨 붙는 것을 확인한 지휘관처럼. 하지만 강마루는 그 모든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하늘의 입모양과 그 순간의 어색한 공기를 분명히 읽었다. 그는 한서진이 박하늘이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 자신의 왕국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약자는 도태되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고 그것이 강마루가 아는 세상의 유일한 규칙이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그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다. 그는 한서진의 방식이 거슬렸다. 불쾌했고 이해할 수 없었다. 한서진은 그들의 저항을 예상했다는 듯 다음 작전을 개시했다. 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조회 시간에 그녀가 폭탄 선언을 했다. 주제는 우리 동네에 숨겨진 영웅. 우리가 사는 이 부산 지역 사회를 위해 묵묵히 일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분들을 찾아 인터뷰하고 발표하는 거다. 3인 1조. 조는 내가 정한다. 교실이 순간 술렁였다. 아이들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에 익숙했다. 강제적인 조 편성에 대한 반감이 터져나왔다. 한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칠판에 조별 명단을 띄웠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조합. 사조 강마루, 황태수, 박하늘. 교실 전체가 경악했다. 왕과 행동대장 그리고 그들의 먹잇감을 한 팀으로 묶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선생님, 이건 아니죠. 황태수가 대놓고 항의했다. 이딴 찐따 새끼랑 뭘 하라고요. 강마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지금 장난하자는 건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해 있나? 그럼 혼자 해. 혼자서 3인분의 역할을 다 해내고 발표도 혼자 하면 점수 주겠다. 단 분량이 3배가 되겠지.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다. 지옥 같은 조별 활동이 시작되었다. 강마루와 황태수는 박하늘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에게 자료 조사나 인터뷰 섭외 같은 모든 일을 떠넘기고는 자신들은 PC방으로 향했다. 박하늘은 거대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서진의 훈련으로 겨우 얻었던 작은 용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배경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사내 새끼가 그렇게 약해 빠져서 뭘 하겠냐는 폭언과 함께 강마루는 그런 아버지를 경멸하면서도 그의 생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약해 보이면 잡아먹힌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강해져야만 했다. 진짜 위기는 학교 밖에서 찾아왔다. 강마루에게는 졸업 후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좀도둑질이나 일삼는 불량배 선배 무리와의 악연이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귀라고 불리는 20살 청년이었다. 아귀는 최근 강마루가 신참 여선생 밑에서 조용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자존심을 긁고 싶어 했다. 그날 오후 아귀의 무리는 학교를 마치고 힘없이 걸어가던 박하늘을 후미진 골목으로 끌고 갔다. 강마루를 자극하기 위한 가장 좋은 미끼였다. 야, 내가 강마루 꼬봉이라며? 그 새끼 요즘 학교에서 계집 선생 치마폭에 쌓여서 논다며? 그들은 박하늘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의 지갑과 낡은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지갑에서 낡고 해진 사진 하나를 꺼내 들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유품이었다. 이건 뭐냐? 내 엄마. 예쁘게 생겼네. 우리가 잘 간직해 줄게. 아귀는 비열하게 웃으며 사진을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한서진은 그날따라 야근을 하고 있었다. 교무실 창밖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박하늘의 모습을 발견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위축된 그의 모습에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곧장 박하늘을 따라가 자초지종을 들었다. 박하늘은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했다. 선생님, 제발 그냥 제가 잃어버렸다고 할게요. 제발요. 한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니, 이건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야. 우리가 빼앗긴 거지.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혼자서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지휘관의 임무였다. 아군 구출 및 적 거점 무력화. 그녀는 박하늘에게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아기 무리가 모여있는 부산 북항에 버려진 냉동 창고로 향했다. 어둠이 내린 항구는 스산한 바닷바람만 가득했다. 한서진은 망설임 없이 창고의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섰다. 창고 안에서는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빼앗은 돈으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미모의 여성을 보고 그들은 휘파람을 불며 저열한 농담을 던졌다. 오, 마루 대신 선생님이 직접 오셨어? 몸으로 갚으려고? 아귀가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가 한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그녀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무력화 과정이었다. 그녀는 아귀의 손목을 낚아채 안쪽으로 파고들며 팔꿈치 관절을 역으로 꺾었다. 비명과 함께 아귀가 쓰러지자 옆에 있던 놈이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한서진은 상체를 살짝 숙여 파이프를 피하는 동시에 그의 복부에 정확하게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윽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나머지들이 겁에 질려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테이블을 박차고 날아올라 공중에서 두 놈의 관자놀이를 각각 발로 걷어찼다. 모든 것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707 특임단의 대인 격투술은 살상이 아닌 가장 효율적인 제압을 목표로 했다. 한서진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아귀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그리고 그의 귀에 조용히 하지만 뼈에 사무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학생 물건. 그리고 사진. 어디 있나? 아귀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가리켰다. 한서진은 그것을 챙겨 들고 다시 아귀를 보았다. 내 학생들한테서 떨어져. 다시 한번 내 눈에 띄거나 그 아이들 이름이 내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날엔. 그녀는 손에 들었던 쇠 파이프로 옆에 있던 드럼통을 내리쳤다. 꽝으.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드럼통이 찌그러졌다. 그땐 이까지 깡통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렇게 구겨주지. 그날 밤. 강마루는 거리의 소문을 통해 그날 밤의 일을 전해들었다. 새로운 미친 여선생 하나가 혼자서 아귀 일당을 전부 박살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그는 혼란스러웠다.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저 계집일 뿐이었던 선생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양아치들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먹잇감을 지켜주었다. 그의 견고했던 세계관에 거대한 망치가 내리쳐졌다. 균열이 가고 그 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당혹감이었고 혼란이었으며 아주 희미하고 낯선 안도감이었다. 강마루라는 이름의 거대한 산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귀 일당이 한 명의 여교사에게 전멸했다는 소문은 하룻밤 사이에 부산 바닥에 전설이 되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져 한서진은 어느새 인간의 형상을 한 특수병기 혹은 비밀 조직에서 파견된 감시자처럼 신격화되었다. 2학년 8반의 공기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기묘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것이 뿌리 뽑힌 자리에 찾아온 정적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한서진에게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황태수는 마치 목줄이 채워진 맹견처럼 그녀의 그림자만 스쳐도 움찔거리며 자리를 피했다. 이전의 조롱과 경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만이 남았다. 그 혼돈의 중심에 강마루가 있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깊은 혼돈에 빠져 있었다. 며칠째 그는 잠을 설쳤다. 버려진 냉동 창고에서 벌어진 그 믿을 수 없는 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보호받았다는 생경한 감각. 그것은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가장 단단한 기둥을 송두리째 흔드는 경험이었다. 양육강식, 비정함, 고독. 그가 믿고 따르던 세상의 법칙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고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가 다른 누군가의 손에, 그것도 그가 가장 무시했던 존재의 손에 의해 너무나도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이것은 패배감과는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인 혼란이었다. 점심시간 모두가 식당으로 빠져나간 텅 빈 교실. 한서진은 홀로 남아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부산항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묵묵히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풍경이 보였다. 주태사는 소리 없이 그녀의 뒤로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드리워졌다. 할 말이 있다. 한서진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해봐. 왜 끼어든 거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뭔데? 동정 따위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 한서진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그의 격한 감정을 빨아들이는 듯 했다. 동정? 그녀가 나직이 되물었다. 아니, 그건 동정이 아니야. 책임이지. 책임? 내 작전 구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은 지휘관인 내가 책임진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군인 특유의 간결하고 흔들림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강마루, 넌 내 부대원이다. 황태수도 박하늘도 마찬가지야. 부대원이 외부의 적에게 공격당했는데 지휘관이 구석에 숨어서 모른 척하는 법은 없어. 그건 지휘관의 자격이 없는 거니까. 군대식 비유. 그것은 강마루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였다. 동정이나 연민이라는 감정의 언어가 아닌 임무와 책임이라는 강철의 언어. 그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부대원.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어떤 집단에 진정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혼자였고 혼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를 자신의 부대원이라고 말했다. 난 당신 부대원이 된 적 없어. 그는 투박하게 내뱉었지만 목소리의 날카로움은 한풀 꺾여 있었다. 넌 입안에 소속된 순간 자동으로 내 책임 범위 안에 들어온 거야. 그건 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한서진은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었다고. 정말인가? 내가 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강마루는 대답하지 못했다. 결과는 둘 중 하나였겠지. 내가 그놈들을 전부 병신으로 만들고 소년원에 가거나 혹은 내가 칼에 찔려 병원 신세를 지거나. 어느 쪽이든 넌 더 깊은 수렁에 빠졌을 거다. 난 내 부대원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는 상황을 방관하지 않아.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단해서 강마루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이를 악물고 그녀를 노려볼 뿐이었다. 한서진은 그의 저항적인 눈빛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냈다. 내가 가진 힘은 진짜 힘이 아니야, 강마루. 그건 그냥 폭력일 뿐이다. 진짜 힘은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야.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사람들을. 그녀는 화제를 돌렸다. 팀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지? 박하늘 혼자 다 하고 있나? 강마루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전곡을 찔린 자의 반응이었다. 오늘 중으로 우리 동네에 숨겨진 영웅, 인터뷰 대상을 정하고 섭외까지 마친다. 이건 명령이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의 옆을 지나 교실을 나갔다.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은 강마루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젠장.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지키는 힘. 그 단어가 독처럼 혹은 약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옥 같던 조별 활동 시간이 다시 찾아왔다. 강마루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황태수는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박하늘은 잔뜩 겁에 질린 채 자신이 밤새 조사한 자료들을 작은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기 우리 동네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 할아버지가 하시는 작은 시계의 수리점이 있는데 보수동 책방골목에. 황태수가 코웃음을 쳤다. 미쳤냐? 그런 틀딱 영감을 인터뷰하자고. 하지만 강마루는 의외로 조용했다. 박하늘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사람들 말로는 예전에 국제시장에 큰 화재가 났을 때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한 적도 있다고. 박하늘이 내민 자료에는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다. 불길 속 용감한 시민, 알고 보니 6.25 참전용사. 강마루는 그 낡은 종이 조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서진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책임 지키는 힘. 전화번호는? 강마루가 불쑥 물었다. 박하늘과 황태수가 동시에 그를 쳐다봤다. 그 할아버지 가게 전화번호 있냐고.
박하늘이 더듬거리며 수첩에서 번호를 찾아주었다. 강마루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였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종류의 일이었다. 누군가에게 정중하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행위.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하고 뻣뻣했다. 저기 동명공고 학생인데요. 팀 프로젝트 때문에 인터뷰를 좀 부탁드리려고. 황태수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보고 있었고 박하늘의 눈에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희망의 빛이 어리고 있었다. 한서진의 잠입 작전은 가장 단단했던 적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강마루라는 고독한 요새에 굳게 닫혔던 문이 아주 조금씩 스스로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부산의 심장부 보수동 책방골목.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헌책들이 뿜어내는 쿰쿰한 종이 냄새와 좁은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가 뒤섞인 그곳에 시간마저 길을 잃은 듯한 작은 가게가 있었다. 시간의 흔적. 낡은 나무 간판 아래 쇼윈도에는 수십 개의 낡은 시계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혹은 멈춘 채로 과거의 시간을 증언하고 있었다. 강마루, 황태수, 박하늘.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에 발을 들인 것처럼 어색하게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강마루의 전화 통화는 의외로 성공적이었다. 전화를 받은 할아버지는 귀찮다는 듯 쓸데없는 짓 말고 공부나 하라고 투박하게 말했지만 학생들이 꼭 한 번 뵙고 싶어 한다는 박하늘의 떨리는 목소리가 더해지자 마지못해 승낙했다. 세 사람이 머뭇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작은 부품들을 들여다보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예리하게 빛나는 눈빛. 한국전쟁 참전용사 노진섭 씨였다. 그는 학생들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특히 강마루와 황태수의 풀어헤친 교복과 불량한 자세를 보고 혀를 찼다. 학교에서 쫓겨나서 할 일 없으니 이런 거나 하러 다니나? 첫마디부터 가시가 돋쳤다. 황태수의 얼굴이 울컥 달아올랐고 강마루의 눈빛도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하늘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인터뷰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날 분위기였다. 바로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맑은 소리를 냈다. 선배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서진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그들의 뒤를 따라와 있었다. 손에는 작은 술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노진섭 옹에 굳어있던 얼굴이 한서진을 보고 순간 미세하게 변했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스쳐 지나갔다. 한소령 아니, 이제 한 선생이라고 해야 하나? 여긴 어쩐 일인가? 제 학생들입니다. 제가 드린 숙제 때문에 선배님을 귀찮게 해드린 모양입니다. 강마루와 황태수는 얼어붙었다. 선배? 한소령?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애송이들이 자네 학생이란 말인가? 노진섭 옹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목소리 톤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한서진을 보더니 먼지 쌓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일단 앉아봐. 이놈들도. 한서진의 등장은 굳게 닫혀있던 강철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였다. 그녀는 과거 부대 행사에서 우연히 노진섭 옹을 만난 적이 있었다. 특전사 후배로서 대선배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던 그녀를 노인은 기억하고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박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와 노트를 꺼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옛날 이야기에서 뭐하냐며 입을 닫았던 노진섭 옹은 한서진이 조용히 차를 따르고 그의 말을 경청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상상했던 전쟁 영웅의 무용담이 아니었다. 장진호의 혹한 살을 애는 바람, 며칠씩 이어지는 굶주림,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에 대한 이야기였다. 영웅은 무슨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던 겁쟁이들일 뿐이었어.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멈춰버린 괴종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옆에서 동료가 죽어나가는데도 슬퍼할 시간도 없었지. 그저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안도하는 게 전부였으니까. 그게 인간이야. 극한 상황에 몰리면 다들 짐승이 되는 거지. 그의 이야기는 날 것 그대로의 전장이었다.
황태수는 주먹만 세면 최고인 줄 알았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았다. 박하늘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살아남은 노인의 모습에서 기묘한 동질감과 위로를 느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노진서봉은 시선을 돌려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마루를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 눈빛이 꼭 젊을 적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군. 세상 전부를 짊어지고 혼자서 싸워야 한다고 믿는 고독한 눈이야. 강마루의 어깨가 움찔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한 노인의 시선에 그는 숨이 막혔다. 그런데 기억하게 젊은이.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가장 강한 사람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쓰러졌을 때 전우에게 기꺼이 등을 맡기고 함께 일어서는 사람이지.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나 혼자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 마음속 겁쟁이가 진짜 적이야. 그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강마루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것은 매일 밤 술에 취해 세상과 아내를 탓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동시에 그 아버지를 경멸하면서도 똑같이 고립되어 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인터뷰가 끝나고 가게를 나서는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적대적인 침묵과는 결이 달랐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고 난 뒤의 고요함이었다. 자갈치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으로 걸어 들어갈 무렵 황태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박하늘에게 불쑥 말을 걸었다. 야, 너 아까 필기 잘하더라. 박하늘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황태수에게 들어보는 비아냥이 섞이지 않은 말이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지만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강마루는 그들보다 몇 걸음 앞서 걷고 있었다. 그는 멈춰서서 어두워지는 상점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노진서봉의 말처럼 고독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낯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질문이 시작되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낡은 전장에서 날아온 늙은 병사의 메아리가 굳게 닫혀있던 소년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미세한 변화는 단단한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줄기처럼 조용했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는 법이다. 2학년 8반에는 오상진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강마루처럼 반을 휘어잡는 힘도 황태수처럼 과시적인 폭력성도 없는 그저 그런 학생이었다. 그는 교실의 혼란을 틈타 아이들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뜯어내며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서진이 오고 난 뒤 교실에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강마루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자 그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한서진과 그녀에게 동조하기 시작하는 강마루를 포함한 반 아이들 전체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오상진은 기회를 노렸다. 마침 학교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2학년 8반은 축제의 메인 행사로 거의 사용하지 않던 낡은 대강당에서 귀신의 집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강마루의 지휘 아래 황태수와 아이들은 꽤 그럴듯한 귀신의 집을 꾸며냈다. 오상진은 바로 이 축제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대강당의 낡은 전기시설과 소방 설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무대 뒤쪽 낡은 커튼과 소품들이 쌓여 있는 곳에 작은 불을 내어 축제를 망치고 그 책임을 안전불감증 2학년 8반과 담임 한서진에게 뒤집어 씌울 음모를 꾸몄다. 축제 당일 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 외부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2학년 8반의 귀신의 집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함께 땀 흘리며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성취감에 기뻐했다. 해가 저물고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오상진은 몰래 대강당 무대 뒤로 향했다. 그는 낡은 배전반에 교묘하게 합선을 일으켜 불꽃을 만들었다. 순식간에 불꽃은 먼지 쌓인 낡은 커튼으로 옮겨 붙었다. 하지만 그는 마른 나무 소품과 페인트 같은 인화성 물질의 위험을 과소평가했다.
불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맹렬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불이야.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대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기가 나가고 암흑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유일한 출입구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몰린 인파에 문이 막혀버렸다.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강당을 채웠고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귀신의 집 가장 안쪽 방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박하늘과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중학생 몇몇이 갇혀 있었다. 모두 진정해.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낮춰. 축제 현장을 감독하던 한서진의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평시의 교사에서 전시의 지휘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마루. 그녀가 외쳤다. 강마루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돌아봤다. 너랑 황태수는 소화기를 찾아. 나머지 학생들은 이쪽 벽을 뚫는다. 비상구는 막혔어. 그녀는 강당 측면에 있는 굳게 닫힌 낡은 비상용 철문을 가리켰다. 강마루와 황태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불량 학생이 아니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최정예 부대원이었다. 아이들은 힘을 합쳐 낡은 철문을 뜯어내기 시작했고 한서진은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불길과 연기가 가득한 강당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박하늘, 어디 있나? 그녀는 갇혀있는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 짙은 연기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귀신의 집 가장 안쪽에서 기침을 하며 쓰러져 있는 박하늘과 중학생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방의 문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나갈 길이 없었다. 천장에서는 불붙은 파편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철문이 뜯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강마루와 아이들이 마침내 비상구를 확보한 것이다. 선생님, 이쪽입니다. 강마루가 연기 속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한서진은 아이들을 이끌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를 거대한 화마가 가로막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서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숨 참아. 짧은 명령과 함께 그녀는 아이들을 방패처럼 감싼 채 불길을 정면으로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불길은 포효하는 야수처럼 낡은 강당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자결하는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 쇄도했고 검은 연기는 폐부를 찢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한서진은 겁에 질린 중학생들과 박하늘을 자신의 몸 뒤로 숨긴 채 활활 타오르는 화마의 장벽을 노려보았다. 퇴로는 없었다. 뒤에서는 이미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불지옥 그 자체였다. 선생님, 연기 너머 비상구를 확보한 강마루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칠흑 같은 절망 속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숨 참아. 한서진은 짧게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특전사의 훈련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들의 머리를 감싸고 가장 작은 중학생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불길이 가장 약해 보이는 지점을 향해 한 마리 흑표범처럼 몸을 날렸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움직임이었다. 자결통이 온몸을 꿰뚫었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오직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휘관의 본능만이 그녀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쪽입니다. 비상구 쪽에서 강마루와 황태수가 소화기를 미친 듯이 뿌려대며 길을 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불량 학생이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지휘관을 엄호하는 숙련된 부대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한서진은 아이들을 차례로 비상구 밖으로 밀어냈다. 마지막으로 박하늘까지 안전하게 내보낸 순간이었다. 우직근육 쾅. 그녀의 바로 위에서 불붙은 거대한 무대 장치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지만 떨어지는 파편의 일부가 그녀의 어깨를 강타했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휘청였다.
바로 그 순간 강마루와 황태수가 주저없이 다시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들은 정신을 잃어가는 한서진의 양팔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이 비상구를 완전히 빠져나온 직후 거대한 굉음과 함께 강당 지붕 전체가 안으로 무너져 내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두가 함께 매몰되었을 것이다.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뒤늦게 도착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비명, 울음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만들고 있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2학년 8반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들것에 실려나가는 한서진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검댕과 먼지로 뒤덮인 아이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끈끈한 유대감과 처절한 슬픔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들은 화마 속에서 함께 싸웠고 서로를 구했으며 마침내 자신들의 지휘관까지 구해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오합지졸이 아닌 생사를 함께한 전후 하나의 부대였다. 하지만 그들의 처절한 승리를 축하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이 채가시기도 전에 학교에는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교장 서병철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온 교육청 장학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 학부모들은 어떻게 학교 안전관리를 이따위로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들의 분노에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리고 모든 화살은 영웅적인 구조 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한서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미승인된 장소에서 위험한 행사를 주관한 담임교사.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문제교사. 불량 학생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대형 참사를 유발한 책임자. 진실은 무자비한 책임론 앞에 힘을 잃었다. 아이들의 영웅은 어른들의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사건의 진범인 오상진은 군중 속에 숨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며칠 뒤 한서진은 의식을 회복했다. 어깨에는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교육청 특별감사팀의 차가운 조사였다. 병실에 찾아온 윤지원 장학사는 그녀에게 영웅에 대한 예우 대신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취조를 시작했다. 한서진 선생님. 선생님의 무모한 판단이 수많은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한서진은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 무감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제 학생들을 구했을 뿐입니다. 구했다고요? 애초에 선생님이 그 위험천만한 행사를 허가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게다가 일부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2학년 8반 아이들이 평소에도 불을 가지고 위험한 장난을 쳤다는군요. 이걸 알고도 묵인한 겁니까? 오상진이 퍼뜨린 거짓 소문은 이미 감사팀에게는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강마루와 아이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병원으로 달려가 한서진을 만나려 했지만 감사 대상자와의 접촉 금지라는 규정 아래 가로막혔다. 아이들은 세상의 부조리함에 치를 떨었다.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이 책상에 앉아 서류만 들여다보는 자들에 의해 죄인으로 만들어지는 이 어처강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화염은 꺼졌지만 더 차갑고 잔인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최전선에 아이들은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자신들의 유일한 지휘관을 구하기 위해. 한서진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공고가 학교 게시판에 붙었다. 대강당 화재 사건에 대한 책임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공개적인 마녀 사냥의 시작이었다. 강마루는 더 이상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리는 냉철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진이 가르쳐준 대로 적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웠다. 그는 2학년 8반 아이들을 이끌고 자신들만의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작전명은 카운터 리콘, 적의 정찰에 맞서는 역정찰 작전이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전쟁은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밤늦게 모인 아지트에서 강마루가 아이들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불량 학생들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다.
위기에 처한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었다. 첫 번째 전선은 증거다. 박하늘, 내가 맡아라. 모두의 시선이 박하늘에게 쏠렸다. 그는 여전히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그날 화재 현장에 있었던 우리 반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구해준 중학생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진술서를 받아 한서진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야.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사실만을 기록해. 우리의 진실이 저들의 거짓보다 더 단단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박하늘은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전선은 증인이다. 황태수, 이건 내 몫이다. 황태수가 기다렸다는 듯 나섰다. 우리에겐 우리 편에 서줄 어른이 필요해. 무게감 있는 증인. 보수동의 노진섭 할아버지를 찾아가라. 그분이라면 책상 물림들이 감히 무시하지 못할 거야. 무릎을 꿇어서라도 반드시 우리 편으로 모셔와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전선. 강마루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진짜 적을 찾아내는 일이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방화다. 그리고 그 범인은 우리를 잘 아는 내부에 있는 놈이야. 이 임무는 강마루 자신이 직접 맡기로 했다. 그는 오상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화재 이후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유독 그의 얼굴에서만 희미한 안도감과 만족감을 읽었었다.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박하늘은 황태수와 함께 아이들을 만나러 다녔다.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반대하며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박하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어눌하고 겁먹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진실을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의 진심은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수십 장의 진술서가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거대한 진실의 성벽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황태수는 노진서봉을 찾아갔다. 노인은 처음에는 애들 싸움에 늙은이를 끌어들이지 말라며 냉담했다. 하지만 황태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가게 앞에서 밤이 새도록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연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님께서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셨던 것처럼 저희는 저희 선생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는 이게 전쟁입니다. 노병에 굳게 닫혔던 마음이 젊은 병사의 진심 앞에 마침내 열렸다. 한편 강마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오상진의 뒤를 밟았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오상진이 학교 뒤편 공터에서 다른 학교 불량배들과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오상진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문제로 얽혀 있었다. 강마루는 직감했다. 그곳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그는 혼자 가지 않았다. 황태수와 뜻을 함께하는 몇몇 아이들과 함께였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공터에서의 대치는 팽팽했다. 오상진은 수적으로 우세한 다른 학교 불량배들을 믿고 큰 소리를 쳤다. 강마루, 내 시대는 끝났어. 이제 곧 내년 선생도 쫓겨날 거고 이 구역은 내가 접수한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오토바이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그들을 향해 켜졌다. 강마루가 미리 연락해둔 그의 옛 친구들이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오상진. 강마루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주먹을 쓰는 대신 휴대폰 녹음 버튼을 켠 채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불을 질렀다는 거 알고 있다. 지금 내 입으로 모든 걸 자백하면 정상 참작의 기회는 주지.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오늘 여기서 내 놈들 전부 아스팔트에 코를 갈게 될 거다. 궁지에 몰린 오상진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한서진을 쫓아내고 학교의 질서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불이 날 줄은 몰랐다고 울부짖었다. 그의 자백은 강마루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겼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징계위원회 당일 아침 한서진이 입원한 병실로 하나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진술서 뭉치와 오상진의 자백이 담긴 휴대폰,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저희는 사령관님과 함께입니다.
라고 적힌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보이지 않는 검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교육청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윤지원 장학사를 필두로 한 위원회와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피해 학생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배석한 오상진의 부모까지. 그들 맞은편에 깁스를 한 팔을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교사로서의 품위를 갖춘 한서진이 홀로 앉아 있었다. 회의는 윤지원 장학사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오상진의 거짓 증언과 조작된 정황들을 근거로 한서진을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의 안정을 해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한 부적격 교사로 몰아갔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위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한서진의 파면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피진술인 한서진 선생님 이해 있습니까? 윤지원 장학사가 승리를 확신한 듯한 눈빛으로 물었다. 한서진은 대답 대신 자신이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었다.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위원회에 먼저 제출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박하늘이 모아온 수십 장의 진술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원 장학사는 코웃음을 쳤다. 문제아들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신들의 담임 교사를 비호하기 위해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습니까? 한서진은 다음 자료를 꺼냈다. 오상진의 자백이 담긴 휴대폰이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들어보시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 전체에 오상진의 울음 섞인 자백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한서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모든 계획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오상진의 부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윤지원 장학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 더미와 한서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벌커그.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낡은 해병대 정복을 입은 노진섭 옹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 뒤로 강마루와 황태수, 박하늘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르신은 누구신데? 위원 중 한 명이 소리쳤지만 노인의 위험 있는 기세에 압도당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저기 앉아있는 한서진 선생의 후배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 나라의 늙은 군인이오. 노인은 회의장을 가로질러 증인석으로 향했다. 당신들은 지금 책상에 앉아서 서류 쪼가리만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있소. 하지만 나는 봤소. 저 아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건 저 선생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저 아이들이야말로 한서진 선생이 얼마나 훌륭한 교육자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란 말이오. 노병의 일갈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위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서진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를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사건의 진범인 오상진과 허위 사실 유포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학부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완벽한 승리였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한서진은 아이들 앞에 섰다. 강마루, 황태수, 박하늘. 그리고 그들의 뒤에 서 있는 수많은 2학년 8반 아이들. 고맙다. 한서진이 나직이 말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군복을 입었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나의 부대다. 강마루가 앞으로 나서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거수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황태수와 박하늘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일사불란하게 경례를 했다. 그들의 어설픈 경례는 그 어떤 군대의 사열보다도 더 뜨겁고 진실된 충성의 맹세였다. 심판의 날은 끝났다. 그리고 2학년 8반이라는 이름의 부대는 그들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간 2학년 8반 교실에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이전에 혼돈이 파괴와 자기 혐오를 향해 있었다면 이제 교실을 채운 소음은 생명력 넘치는 건설의 소리였다.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물론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여기저기서 욕설이 터져나왔고 모르는 수학 문제를 두고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의 밑바탕에는 해보자는 처절한 의지가 깔려 있었다. 교실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더 이상 군림하는 왕은 없었다. 대신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 강마루는 모두가 인정하는 작전 사령관이었다. 그는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율하고 아이들이 지치거나 포기하려 할 때마다 특유의 카리스마로 그들의 정신을 다잡았다. 벌써부터 질질 짜지 마.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 그의 투박한 한마디는 그 어떤 따뜻한 격려보다 효과적이었다. 황태수는 스터디 그룹 풍기 위원장이라는 해괴한 직책을 스스로 맡았다. 그는 무시무시한 완력으로 조는 놈을 깨우고 딴짓하는 놈을 감시했다. 야, 이 새끼야. 연필 잡는 힘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다 전쟁터 나가서 총이나 제대로 쏘겠냐? 그의 협박은 이제 폭력이 아닌 기묘한 형태의 응원이 되어 있었다. 박하늘은 정보 참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는 각 과목의 핵심 요점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그의 노트는 2학년 8반의 족집게 B급으로 통했다. 아이들은 이제 그를 빵셔틀이 아닌 박참모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압도적인 적이 버티고 있었다.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생에게 내려지는 지상 최대의 시련이자 그들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아 보이는 절망의 벽이었다. 몇 주간의 열정은 금세 한계에 부딪혔다. 초등학교 과정부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3학년의 학습 내용은 외계어와 같았다.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 모의고사 점수 앞에서 아이들의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죽어가기 시작했다. 해봤자 뭐하냐, 우린 어차피 밑바닥인데. 그냥 지금처럼 살다 공장이나 가는 거지 뭐. 과거의 망령, 폐급이라는 자기 비하가 전염병처럼 교실에 퍼져나갔다. 아이들이 쌓아올린 연약한 성벽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건 마지막 전투임을 직감했다. 이번 전투는 그녀가 대신 싸워줄 수 없었다. 아이들 스스로가 이겨내야만 했다. 그녀가 할 일은 그들이 최강의 전사로 거듭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회 시간에 교탁 앞에 서서 패배감에 젖은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지금부터 마지막 작전을 개시한다. 아이들의 희미한 눈빛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작전명 미래.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라는 단 하나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특성과 강점에 맞는 각자만의 고지를 찾아내고 그 정상을 탈환하는 것이다. 그녀는 국어 교사였지만 이제부터 그녀가 가르칠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전략과 전술을 아이들의 인생 설계에 접목시키기 시작했다. 전쟁에는 보병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포병, 공병, 통신병, 의무병 각자의 역할이 모여 하나의 강력한 부대를 만든다. 대학에 가는 것은 돌격부대가 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기술을 배워 산업 현장의 전문가가 되는 공병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는 보병도 모두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실패한 인생은 없어. 각자 다른 임무가 있을 뿐이다. 그녀의 말은 아이들의 다쳤던 마음을 열었다. 모두가 똑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훈련 계획을 짰다. 그리고 지원군을 요청했다. 과거 자신의 부대 동기였지만 지금은 유명 학원 강사가 된 친구를 초빙해 수학 특강을 열었고 아이들의 진심에 감동한 다른 과목 교사들도 기꺼이 2학년 8반만을 위한 방과 후 특강반을 개설해 주었다. 보수동의 노진서봉은 아이들을 위해 살아있는 역사 특강을 열어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녀가 집중한 것은 아이들의 정신력이었다.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진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강한 정신력은 강한 체력에서 나온다. 매일 아침 7시. 한서진과 2학년 8반 아이들은 어김없이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에 모였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구보를 했다. 처음에는 욕을 하며 헉헉대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자 대열을 맞춰 함께 구호를 외치며 뛰었다.
2학년 8반. 필승. 미래 정복. 그들의 함성은 동해의 새벽을 가르는 우렁찬 포효가 되었다. 땀 흘리는 고통 속에서 그들의 나약한 정신은 강철처럼 단련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가며 아이들 각자는 자신만의 무기를 찾아냈다. 박하늘은 글쓰기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한서진은 그를 따로 불러 논술을 직접 지도했다. 이제 그의 무기는 침묵이 아닌 날카로운 논리와 풍부한 감성을 담은 글이었다. 그의 목표는 국어 국문학과였다. 황태수는 여전히 수학 공식 앞에서 좌절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아침 구보와 체력 단련에 임했다. 그는 자신이 공부보다는 몸으로 부딪히는 일에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서진은 그에게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되는 길을 제안했다. 누군가를 괴롭히던 힘을 이제는 사람을 구하고 지키는 힘으로 쓸 수 있다는 말에 그의 눈이 처음으로 빛났다.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은 강마루였다. 그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하루 4시간만 자며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를 짓누르는 압박감과 과거의 트라우마는 거대한 어둠이 되어 그를 수시로 집어삼키려 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녁 사건이 터졌다. 술에 취한 그의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야간 자율학습이 한창인 교실로 쳐들어왔다. 강마루. 이 개새끼야 나와. 악취와 고함 소리에 교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마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부를 함께 싸우는 전우들 앞에서 모두 들켜버렸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아닌 자신의 실패를 전가할 대상을 찾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라는 놈이 공부는 무슨 공부. 당장 나와서 돈 안 벌어와. 아버지가 교실로 들어와 그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강마루의 눈빛이 예전처럼 차갑고 난폭하게 변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그가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한서진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눌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맞서지 않았다. 대신 강마루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다. 지금이야 마루야. 이제 내가 싸울 차례다. 저 증오의 사슬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 주먹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증명해 보여. 저렇게 되지 않겠다는 너의 약속을 내 스스로 지켜내. 강마루는 떨리는 눈으로 한서진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평생을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아버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기세에 순간 주춤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에서 나가 주십시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건네는 사실상의 결별 선언이었다. 강마루는 그렇게 말하고 미련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다시 책을 펼쳤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그 서늘한 뒷모습에 압도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강마루는 마침내 자기 안의 가장 큰 적을 상대로 승리했다. 결전의 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의 새벽은 유난히 차가웠다. 시험장 앞 2학년 8반 아이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함께 지옥 훈련을 마치고 결전장으로 나서는 전사들의 비장함만이 감돌았다. 한서진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힘내라거나 잘 봐라 같은 평범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춘 뒤 그들을 향해 각 잡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작전 개시. 전원 임무 완수하라. 아이들도 어색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경례했다. 그리고 각자의 전쟁터로 향했다. 몇 달이 흐른 뒤 졸업식 날. 동명공고의 강당은 희망과 아쉬움으로 가득 찼다. 2학년 8반 아이들은 모두 모여 있었다. 결과는 기적 같았다. 모두가 명문대에 합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자신의 길을 찾아냈다. 박하늘은 원하던 대학의 문예창작과에 합격했다. 그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쓸 작가가 될 터였다.
황태수는 당당히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 합격하여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주먹은 이제 누군가를 해하는 대신 사람을 구하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강마루.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경찰 행정학과에 합격했다. 과거에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지키고 불의와 싸우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이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한서진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노진서봉이 직접 수리하고 닦아준 낡고 멋스러운 군용 시계가 들어있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주신 지휘관님께. 2학년 8반 부대원 1동. 모든 소란이 끝난 오후. 한서진은 홀로 텅 빈 2학년 8반 교실에 서 있었다. 어지러운 낙서, 부서진 책상, 담배 연기로 가득했던 지옥의 풍경은 온데간 없었다. 햇살이 교실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앉았던 빈자리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다. 지난 1년간의 전쟁 같았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늘 강마루가 앉아있던 자리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부산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항구의 크레인들은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 풍경이 절망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절망의 도시가 아니었다. 맹수 같던 아이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울고 웃으며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난 희망의 시작점이었다. 한서진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작전 완료. 고립되었던 아군 전원 각자의 미래로 무사히 출항. 그녀의 길고 길었던 임무는 마침내 끝이 났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